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의 장원석입니다. 오늘 선정한 이슈는 청소년 범죄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시대별로 어른들이 꼭 하는 말이 있죠. 요즘 어린애들은 참 문제다. 무서운 10대들. 꾸지람 반, 걱정 반의 애정어린 말들이었는데 요즘 10대 범죄를 보면은 더 이상 아이들끼리의 싸움으로 두다가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최근에 이른바 관악산 집단 폭행으로 알려진 사건은 SNS를 통해 만난 10대들이 한 명을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성추행까지 했습니다. 잠시 뒤 일부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심리상담 전문가인 이호선 숭실사이버대 기독교 상담복지학과장과 함께 일련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이어서 2부에서는 건강한 이야기 코너 인제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강재헌 교수와 함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고혈압약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자동차 주치 코너 대림대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와 2차 사고 대처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지역에 비가 약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장맛비는 오전 중에 그치겠는데요. 다만 이 지역에는 오늘 밤까지 곳곳에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장마가 물러가면서 구름이 많은 가운데 무더운 폭염 날씨가 오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28도, 대전, 대구 31도, 광주가 32도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8년 7월 10일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지금 시작합니다. 수도권과 관련된 소식은 모두 여기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지난달에 발생한 이른바 관악산 폭행 사건을 두고 범행 모의를 한 창구가 된 SNS, 그리고 소년법에 따라서 청소년은 처벌을 약하게 받는다는 것을 알고 이를 악용하는 문제,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가해 학생들은 흔히 말하는 패친, 그러니까 페이스북을 통해서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학생들이 인터넷상에서 여학생이 자신의 남자친구를 만났다는 이유로 함께 때리러 갈래, 죽여버리자라면서 모여서 피해 학생을 노래방에서 노래를 틀어놓고 1시간 30분 넘게 폭행을 하고 또 관악산으로 데려가서 때리고 성추행하고 성매매까지 강요했다는 겁니다. SNS를 통해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문제점은 계속해서 지적되어 왔는데 이제는 SNS가 10대들의 범죄 모의 통로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범행을 저지르는 일부 10대 청소년들은 청소년들에게 내려지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 등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어떤 심리 상태일까요? 그리고 우리 사회는 이런 청소년들을 어떻게 대하면 좋을까요? 관련 이야기 심리상담 전문가인 이호선 숭실사이버대 기독교 상담복지학과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제가 이번 사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먼저 해드렸는데 네. 아유, 이거 너무 끔찍해서 제 입으로 말하기도 좀 힘들더라고요. 이게 잔혹한 10대 청소년들의 범죄가 종종 세상에 알려지고 있는데 이렇게 늘어나는 게 추세인가요? 아니면 예전부터 이랬던 걸까요? 우리가 이번에 그 관악산 여고생 폭행 사건에서 그 사례를 보고 있습니다만 사실 요새 아이들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크죠. 예. 그 말씀하신 대로 이 10대들의 잔혹 범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게 또 사실입니다. 이번에 그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감사 자료 나온 걸 보니까 2011년에서 15년 사이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4대 강력범죄라고 하는 살인, 강도, 또 강간, 방화 이런 그 4대 강력범죄를 저질렀던 만 10세에서 18세 사이에 있는 아이들이 16,565명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예. 이게 지금 해마다 증가할 뿐만 아니라 이 친구들의 연령이 자꾸 어려지고 또 흉악성이라든지 잔혹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일단은 이런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데에는 제일 먼저 우리가 고려해야 될 거는 이 사춘기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인간의 그 공통적인 몇몇 가지 특성들이 있는데요. 예. 이 시기를 통과하는 아이들에게 몇몇 나타나는 특성들 중에 하나가 제일 먼저는 일단 몸은 성장한 것에 비해서 판단과 그리고 미래에 대한 전망이 미숙한 일명 미성숙에 관련된 거라 얘네들이 이제 자기들이 뭘 하는지 정확히 어떤 일을 하고 있고 그 결과가 무엇을 초래할지에 대한 판단이 일단 미숙하고요. 예. 두 번째로는 이 친구들이 이 사춘기를 통과하면서 뇌 특성이 아주 독특합니다. 자기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자기는 죽지도 않을 거다. 이런 그 아주 독특한 뇌 특성을 보이는 데다가 예. 이 시기가 아이들이 권력과 힘이 중심이 돼서 또래 집단이 형성되는 아주 그 독특한 양상을 보이거든요. 거기에 그 사춘기의 특성 중에 하나가 역할 실험이라기도 부릅니다만
모방 특성이 있어요. 예. 영화라든지 뭐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어른 세계에서 봤던 그 반복적인 폭력성 이런 것들이 간접적인 학습이 되면서 마치 복사해서 붙이는 듯한 이런 모방의 결과들 이런 크게는 4가지 양상들이 사실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잔혹범죄의 일면 원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여러 가지 이제 심리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청소년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그러니까 어른들의 입장에서 기준에서 바라보기보다는 그들이 왜 그런 특성을 가지는지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사춘기 시절에 좀 미성숙한 그런 단계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는 네. 뭐 지금 듣고 계신 뭐 중장년층들도 공감하시겠지만은 그들끼리 모이는 그런 성격이 좀 강하잖아요. 오히려 부모인지 어른들한테 얘기를 하기보다는 그들끼리 모여서 무언가를 해결하고자 하고 고민 상담도 하고요. 근데 그런 게 이제 SNS를 통해서 표출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SNS가 범죄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이게 SNS를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걸까요? 아니면 요즘 청소년들의 습성이 그런 걸까요? 일단은 뭐 이번 관악산 여고생 폭행 사건도 그렇고요. 그리고 지난 3월에 발생했던 그 초등학생 유괴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도 역할놀이 커뮤니티에서 이 주범하고 공범이 함께 만났었고요. 예. 그 밖에도 사실 최근에는 뭐 때리러 가자 혹은 뭐 죽이러 가자 이런 식으로 범행을 모의하는 듯한 여러 메시지들이 SNS상에 굉장히 많이 뜨고 있는데 사실 이 SNS라고 하는 게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소통의 장이고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는 장이기 때문에 사회와의 아주 중요한 역할 연결고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동시에 지금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보면 마치 범죄 도모 호출기 역할을 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받는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범죄를 도모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호출했다고 했을 때 이 특성들이 지금 집단적이고 또 지속적이고 무차별적이고 또 무관용적이고 거기에 성적 모욕감도 포함돼 있고 아이들의 반응은 놀라울 정도로 당당하고 그런데 이게 사실 애들이 가만히 이렇게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범죄 양상을 보시면 마치 아이들이 게임 아이템 추가를 하듯이 그렇게 지금 범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번에 관악산 여고생 폭행 사건을 보시면 일단은 노래방에서 폭력을 행사하고요. 예. 산에 끌고 가서 산에서 폭행에다가 추행을 추가하고요. 경쟁하듯이 주먹 휘두르고 놀이하듯이 추행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냐면 SNS에서 모여라 해서 그 처음에 노래방에서는 5명이 모이고 그다음에 관악산에 갔을 땐 10명이 모였는데 이 아이들 중에는 서로 모를 일면식이 없는 아이들도 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거는 결국은 정확히 서로를 알지 못하는 요 개인들이 모여 상태에서 일방적인 정보, 한 아이, 이 가해자의 처음에 SNS로 모았던 남자친구를 뺏겠다고 생각했던 그 친구가 제공한 일방적 정보만 가진 채 이게 딱 모이게 되니까 마치 이게 아이들이 평소에 했던 그 공격적 게임하고 성인 범죄 현장에서 봤던 간접 학습의 결과들이 여기에 함께 들어가면서 일단은 여러 개인이 아니고요. 하나의 도덕적 판단이 결여된 덩어리가 돼서 개인 책임은 줄어들면서 동시에 이 집단의 폭력성이 증가하니까 이 연민이라는 게 들어갈 도덕적 판단이 들어갈 공간이 아예 없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연결고리 자체를 이 덩어리를 만드는 아주 중요한 매개가 이번에 SNS가 됐던 거죠. 그렇군요. 이게 모르는 10대들 중고등학생들이 모여서 이렇게 집단 폭행을 저질렀는데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시 안 볼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 폭행으로 자신의 그런 분노를 표출하는데 거리낌이 없었던 건 아닐까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무시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가 막상 1대1로 만나고 개별적으로 책임을 지게 하면 이 정도로 폭력성이 증가하지 않을 거예요. 아하. 그런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SNS라고 하는 게 이게 잠깐 모였다가 바로 또 흩어지는 뭉쳤다가 흩어지고 다시 또 흩어졌다가 다시 뭉칠 수 있는 그 재구성과 재조합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공간이거든요. 이 공간에서 중요한 거는
양쪽의 정보가 들어갔다면 판단의 여지가 있을 텐데 한쪽의 정보만을 제공되는 게 또 SNS의 또 특징이잖아요. 네네. 그러니 나름 뭐 동일한 경험을 했거나 아니면 나름 정의감이거나 혹은 누군가는 재미삼아 구경거리로 찾아간 아이들도 있었을 텐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누구도 이 부분을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 사회 전체가. 그렇다 보니 제가 좀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SNS를 포함한 이 인터넷이란 공간이 아이들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 결국은 이 인터넷 세상에 아이들이 거의 24시간을 살고 있는데 이 세계가 어떤 세계냐면 공격성 굉장히 높고요. 통제되지 않는 상태에서 굉장히 낮은 도덕성이 판치는 거의 본능의 세상같이 사용되고 있거든요. 예.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은 끊임없이 공격적인 게임에 하루 종일 노출되죠. 익명으로 자기 공격성 제한 없이 나타내죠. 이게 거의 24시간 이루어지면서 이게 1년에 습관처럼 마시는 물처럼 우리 쪽에 스미는데 이게 현실에서도 그대로 노출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환경이 지속되게 된다면 이게 결국은 도덕성은 낮아지죠. 심리 구조면에서 보자면 연민이라든지 아니면 공동체 의무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들이 인터넷 세상 안에 들어가면 더 이상 통제나 혹은 조절의 역할을 해줄 수 있을 만한 심지어 지렛대조차도 존재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대단히 심각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온라인상의 이런 특성 그리고 이걸 받아들이는 청소년들의 태도에 따라서 범죄에 대한 인식 자체가 다소 좀 무뎌지고 현실에서도 그것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지금 설명이 되는데 이게 지금 얘기를 나눠보다 보니까 이 범죄에 대한 인식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과 더불어서 그 소년원에 다녀온 것 그리고 이런 범죄를 저질렀을 때 내가 큰 처벌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서 오히려 영웅 심리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닐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아이들이 이 시기 가지고 있는 사실 그 독특한 심리적 특성을 크게 우리가 보통 두 가지로 심리학에서는 정의를 합니다. 네. 하나는 개인적 우화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거는 다른 사람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나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나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죽지도 않을 것이다. 이런 사실은 뇌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면서 생겨나는 일련의 심리 현상이 하나 나타나고요. 또 한 가지는 상상적 청중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거는 다른 사람들이 언제든지 나를 주목하고 나는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요 시기 아이돌이 뭐 숭앙을 하기도 하지만 아이돌이 되고 싶기도 하는 그 심리가 이런 상상적 청중에서 이제 출발이 되는 건데요. 문제는 이게 집단의 특성으로 뭉쳐지게 되면 일단 아이들의 시야가 현저하게 좁아지고요. 거기다가 아이들은 세 보이는 것을 통해서 개개인 작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감추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성인기로 넘어가면서는 이런 특징들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청소년 범죄 자체도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또 자력성도 그렇고 판단 능력이 증가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요 시기의 특성을 완전히 배제한 채로 어른들이 이 아이들을 보게 되면 얼마나 이게 당황스럽고 뻔뻔하고 비인간적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 이 아이들이 거기다가 뭐 아는 정보도 많이 증가하고 있으니 법이 오히려 나를 보호해 줄 거고 나는 괜찮을 거야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니 사실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만 이 시기가 가지고 있는 이런 특징들을 우리가 잔혹하게 경험하진 않았지만 작고 크게 언덕을 넘듯 우리도 다들 겪은 상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게 10대들의 범죄 때문에 이제 감정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같이 반응하는 게 나타나게 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눈에 보여지는 것이 너무나 잔혹하니까요. 그래서 얘기가 나오는 것이 소년법 개정 그리고 뭐 폐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법적인 계도도 분명히 있어야 되겠지만은 그 전에 다른 것이 필요하진 않을까. 또 우리 부모님들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이 내 아이가 피해자가 되는 것도 걱정하고 있지만 내 아이가 가해자가 되진 않을까도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학자로서 보실 때 학자로서 이런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방안은 뭘로 보시는지요? 저는 최근에 이제 뭐 축법소년 문제도 그렇고 이 아이들을 이제 소년법을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왜 이게 미뤄지냐, 법안 통과가 안 되냐, 왜 진척이 없냐 이런 논의들을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 부분이 그야말로 어느 정도는 시간을 들여가면서 법과 사회가 다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아이들이 잔혹성을 볼 때는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도 있죠. 그러나
이 미성숙이라고 하는 이 아이들의 특성이 이 선도와 기회를 준다는 의미도 이 사회적 어른의 역할로도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결국 이 사회에서 어른의 역할이라는 게 훈육하고 처벌하는 것도 있지만 해석해주고 가르치고 또 품어주는 건 역시 이제 어른들이 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 예. 우리가 내 아이가 피해자가 되기도 하지만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거를 최근에야 사회가 인식했어요. 그전에 내 아이는 늘 피해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언제든지 내 아이도 가해자가 될 수 있고 그것도 부모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아이가 가해 영역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것이 누구도 내 아이도 빠짐없이 그 대상이 될 수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경우에 따라 아이들이 갖고 있는 이런 실수라든지 경우에 따라서 이런 잘못된 한두 번의 선택을 통해서 이 아이의 평생을 우리가 판가름할 수 있을 것인가? 더군다나 법이 가지고 있는 일률적인 이런 처벌 강화가 때로는 요 연령대 아이들에게는 조금 더 기회를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이번에 사건을 보시면서 우리 어른들이 다들 경험했던 거지만 어른들의 잘못도 굉장히 큽니다. 예. 뭐냐? 더 탄탄한 안전망을 구축해야 되는 건 사회 책임이고요. 또 부끄럽고 이기적이고 잔혹한 모델이 바로 어른들이었거든요. 예. 거기다 아이들 제대로 돌보지 못했던 또 가족과 학교의 책임도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 이게 가해자도 보호해야 하고 예. 더군다나 피해자는 당연히 보호해야 되는 그러나 어떤 식으로 더 교화하고 어떤 식으로 더 크게 품을 것인가에 대한 보다 진중한 고민을 한 이후에 예. 법에 대한 개정을 해나가는 게 어떨까 싶은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자세하게 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심리상담 전문가인 이호선 숭실사이버대 기독교 상담 복지학 과장이었습니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허위 부동산 매물을 올렸다가 제재를 받은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 이상 증가했습니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부동산 매물 클린관리센터가 조사한 결과 중개업소들이 허위 과장 광고로 제재를 받은 건수는 1,80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물 등록 제한 조치가 내려진 곳은 대부분 서울시와 경기도였고 서울시에서 제재를 받은 3건 가운데 1건은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고 사유를 유형별로 보면 허위 가격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이는 특정 지역 입주자 카페나 아파트 분여회 등이 가격 상승을 유도하기 위해서 호가 담합을 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법정 이자율 24%를 훨씬 뛰어넘는 8,200% 수준의 이자를 물리는 등 불법 대부 행위를 저지른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석 달간 등록 대부업체 103곳을 점검해서 과태료 40건, 영업정지 15건, 등록 취소 4건 등 91건의 행정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업체 가운데서는 2차례에 걸쳐서 150만 원을 대출한 사람에게 연체 이자 등의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요구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이어서 오는 9월까지 금융감독원 자치구와 합동으로 불법 대부 행위가 의심되는 70개 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인천광역시가 유엔이 선정하는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시는 내년을 목표로 국제연합 재난위험경감전략기구가 선정하는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990년에 설립된 이 기구는 재해 위험을 낮추고 보다 효율적으로 재난을 극복하는 도시에 대해서 국제안전도시로 인증하고 있는데요. 현재 전 세계 25개국 41개 도시만이 국제안전도시로 인증돼 있고 아직 우리나라 도시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이 미세먼지 대응 방안으로 학교 운동장에 대형 에어돔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구조물로 실내 체육관을 짓는 대신 운동장에 풍선 형태의 돔을 설치하는 에어돔은 비용이 저렴하면서도 설치 기간이 짧고 자연재해에도 안전해서 실내 체육관 외에 다목적 재난 대피 시설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에어돔 설치와 관련한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법적 문제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고 공기 정화에 도움을 주는 수소 시내버스가 다음 달 국내에서 처음으로 운행을 시작합니다.
서울시는 다음 달부터 서초구 염곡동과 숭례모를 오가는 405번 노선에 현대자동차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수소버스를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수소버스에 이어서 오는 9월부터는 4대 문안 녹색교통진흥지역을 통과하는 시내버스 노선에 전기버스 30대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경기도 수원시는 다음 달부터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커피 전문점이나 패스트푸드점을 단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환경부가 최근 내놓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지침에 따른 것으로 수원시는 이달 말까지 일회용품 사용 영업장에 대해서 계고장을 발부하고 다음 달부터는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수원시는 단속과 함께 모든 시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이 참여하는 일회용품 줄이기 실천 운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 여파로 지난해 30%가량 줄었던 인천항 한중 카페리 여객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천항만공사 조사 결과 인천과 중국을 연결하는 10개 항로 정기 카페리의 지난달 여객 수는 총 6만 6천 명으로 지난해 6월 3만 8천 명보다 72%가 증가했습니다. 월별로도 지난 3월 여객 수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 3% 늘어난 것을 비롯해서 4월에는 48%, 5월에는 44%로 4개월 연속 증가 추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중국 북부 지역과 인천을 오가는 카페리 항로 여객 수가 급격하게 늘어서 인천 텐진 항로의 경우 지난해 6월 152명에서 지난달에는 9,500명으로 6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듣고 계십니다.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이고요. 2부에서는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건강한 이야기 코너에서 인제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강재원 교수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고혈압약에 대해서 다뤄보고요. 이어서 자동차 주치 코너에서는 대림대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와 2차 사고 대처법을 알아보겠습니다. 2분 20초 뒤에 뵙죠.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 건강하세요? 쉽고 재밌게 풀어보는 건강한 이야기. 네, 수도권 투데이 주치 강재원 인제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하는 건강한 이야기 코너입니다. 발암물질을 함유할 가능성이 있는 고혈압약 219개 제품의 판매가 잠정 중지돼서 그리고 이후에 판매가 중단됐던 104개의 품목에 대해서는 판매가 재개됐고요. 생산도 재개가 됐습니다. 문제가 됐던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발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 함유된 중국산 원료를 사용한 고혈압약 115개 품목은 판매 중지를 유지했습니다. 이게 살고자 먹은 약이 오히려 우리 몸을 서서히 죽이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끔찍한 사건인데요. 오늘 이 문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재원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게 주말에 잠정 중단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병원 약국 열지 않아서 굉장히 불안해하셔서 좀 혼란스러웠는데 맞습니다. 어쨌든 이제 104개 품목에 대해서는 판매가 재개됐고 115개 품목은 판매 중지가 유지됐는데요. 네. 고혈압 약을 먹는 환자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나 되나요? 네. 인구 고령화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고혈압 환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약 1,100만 명에 달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약을 처방받는 분들은 82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약을 드셔야 되는데 안 드시는 분이 좀 있는 거고요. 아하. 이제 저희 의사 입장에서 걱정이 되는 것은 꾸준하게 1년 내내 쭉 드시는 분들. 네네. 그러니까 잘 드시는 분들은 570만 명. 그러니까 절반 남짓밖에 안 되는 게 지금 현재 문제입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혈압이 많은 편인가요?
많은 편은 아니고요. 예. 이제 물론 우리나라랑 일본이 좀 짜게 먹는 국가라 보니까 혈압이 조금 많은 편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아주 많은 국가는 아니고 오히려 고혈압은 저소득 국가에 더 많은 거로 돼 있고요. 예. 선진국은 상대적으로 조금 적은 것으로 우리는 한 중간쯤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서서 얼마나 고혈압 약을 복용하고 있고 또 지속적으로 드셔야 되는 분들이 어느 정도인지 설명해 주셨는데 그러면 고혈압 진단을 받았을 때 적정 혈압이 유지가 안 되는 분들은 평생 드셔야 되는 건가요? 사실 저희 환자분께 얘기할 때 약은 계속 드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예. 혈압약을 처음 드시고 다음에 오셨을 때 혈압이 정상이 되면 정상이 되셨네요. 잘 됐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약을 그다음부터 안 드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혈압약이라는 것은 약을 먹음으로써 그 약효가 지속되는 보통 하루 정도 혈압이 정상화되는 거라 예. 약을 끊으면 다시 올라가는 거거든요. 아하. 물론 예외적인 경우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심한 복부 비만으로 혈압이 올라갔는데 약을 드시면서 체중을 줄이고 식생활도 개선해서 원인이 사라지면은 혈압약을 끊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예. 그게 흔하지는 않고요. 또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많은 분들은 본태성 고혈압이라고 그래서 본인이 뭘 잘못해서라기보다는 그냥 타고나서 혈압이 나이 들면서 생기는 분들이 꽤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지속적으로 드셔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건 이제 의사가 결정하는 거니까 맞습니다. 의사 소견대로만 따라준다면야 건강관리를 하실 수 있겠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고혈압약이 어쨌든 약이기 때문에 몸에 부담을 주지 않을까? 그리고 네. 부작용은 없을까 걱정인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사실 고혈압약의 부작용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평생 먹는 약이다 보니까 먹은 기간에 비해선 부작용이 적은 약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먹으니까 부작용이 생기게 되는데요. 제일 흔한 부작용은 혈압이 내려가면서 어지럽거나 현기증이 생기는 것들이 제일 흔하고요. 예. 그다음에 약의 계통에 따라서 이뇨제를 사용을 하는 혈압 치료의 경우는 그 전해질 불균형이 간혹 생길 수 있고 그다음 암로디핀이라는 그런 약은 참 좋은 약이긴 한데 다리가 많이 붓게 되는 부작용이 간혹 있고요. 네. 또 에날라프리라는 약은 역시 약효는 참 좋은데 우리나라 한 5분의 1의 사람에게서 기침 부작용이 나오는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이 고혈압약에 들어가는 원료 의약품 발사트란이라는 물질 때문인데 네. 이게 바람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인데요. 이 발사트란이라는 게 뭔가요? 사실 발사트란은 약의 이름입니다. 예. 혈압약이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 그중에 하나고요. 이번에 문제가 된 거는 발사트란이 문제가 아니라 예. 발사트란을 만드는 공정 과정에서 어떤 부산물이 나왔는데 그게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죠. 그게 N-니트로소디메타라민 이게 예. NDMA라고 부르는데 네. 이거는 인체에 치명적인 건가요? 이제 국제암연구소 세계보건기구 산하에 있는데요. 예. 그 발암 가능성 물질을 크게 세 등급으로 나누는데 2A군으로 분류하고 있는 물질이에요. 예. 이 2A군이라는 건 뭐냐면 실험 동물에서는 발암이 입증된 자료들이 꽤 있는데 사람에서는 아직 발암이 된다는 근거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를 말합니다. 예. 그러면 발사트란에 들어있는 이 NDMA라는 물질 그 발사트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이 물질이 문제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제조 과정에서 뭐 문제가 생긴 건가요? 그렇죠. 일단 이 발사트란이라는 약을 만드는 공정에서 네. 이제 원하지 않는 불순물이 발생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이번에 이슈가 된 NDMA였던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 고혈압약 계속 드셔왔던 분들 그리고 앞으로 드셔야 될 분들은 괜히 불안하실 텐데 판매 금지된 이 약을 계속 드셨던 분들은 몸에 굉장한 치명적인 영향을 줄까요? 이번에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이제 유럽 약물안전청에서도 아직은 이게 들어있다. 그래서 주의하자라는 거지. 예. 이 약을 장기간 먹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긴다에 대한 평가는 아직은 내려지지 않은 상태거든요. 아하. 그래서 지금 조치할 것은 이 불순물이 들어간 이런 발사트란을 드신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약을 그게 들어있지 않은 약으로 교체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그 판매 금지가 된 약을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신 분들은 예. 혹
혹시 뭐 아니면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불가능한 분들은 약을 들고 이제 병원을 찾아가서 상담을 하셔야 될 텐데 네네. 지금 당장은 이제 드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지금 이게 이슈가 돼서 네. 각 병의원에서도 네네. 병의원에 따라서는 환자분께 해당되는 분에게 전화를 하는 병원도 꽤 있어요. 하지만 워낙 바쁜 기관이라 전화가 미처 안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제 생각엔 바로 그 다니던 병의원 또는 그 약을 탄 그 약국에 전화를 하셔서 예. 내가 아무개인데 내가 먹은 약이 문제가 없느냐 확인하고 혹시 문제가 있다고 하면요. 예. 바로 그 처방받은 병의원에 찾아가면 추가적인 부담 없이 문제없는 약으로 바로 교체 처방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일단 판매가 중단된 것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병원을 찾아서 다시 그 약을 받는 것이 그렇습니다.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계속 약을 드셔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입니다. 예. 사실 의사 입장에서 제일 걱정은 요번에 아주 일부 약이 조금 문제가 됐던 거지 예. 혈압약은 먹는 것이 먹지 않는 것보다 훨씬 안전한 건강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번 계기로 약을 먹지 말아볼까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걱정이 돼요. 사실. 예, 그렇군요. 오늘 고혈압 약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알아봤는데요. 지금 당장 그 약을 들고서 혹은 불안하신 분들은 병원을 가까운 병원 늘 가던 병원을 찾아서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인제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의 강재헌 교수였습니다. 네, 매주 화요일마다 만나보고 있는 코너입니다. 자동차 주치 시간인데요. 오늘은 2차 사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김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요즘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뭐 삼각대를 세워놓고 뭐 멀리 떠나 있어라 이 정도는 다 알고 있는데 네. 그걸 알고 있는데도 2차 사고가 계속해서 들려와요. 그렇습니다. 자, 일단 1차 사고는 어떤 것인지부터 좀 알아볼까요? 2차 사고는 1차 사고로 인해서 조치를 안 하면은 이 후방에서 오는 차이에서 이 2차 사고로 유발되는 것을 전체적으로 2차 사고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일반적으로 가장 위험한 것이 자동차 전용도로나 아니면 고속도로 1차선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입니다. 아이고. 이때는 뭐 속도도 빠르지만은 대피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별로 없기 때문에 예. 그런 측면에서 이 간단히 한두 가지만 아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모른다면은 상당히 지금 인명 손실도 크고 실제로 사고도 상당히 크다는 거거든요. 예. 지난 5년 동안에 그 연평균 2차 사고로 사망자가 37명씩입니다. 매년. 아하. 굉장히 크죠. 예. 그중에서 치명사 어떻게 보면은 그 사망 확률이 일반적인 이 교통사고 사망자의 6배가 해당될 정도고요.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중요한 게 말씀드린 대로 1차 사고가 난 다음에 탑승 중이거나 아니면은 이 현장에 서성거리다가 사망하는 확률이 80%예요. 아하. 그러니까 그만큼 1차 사고가 난 다음에 대피를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몇 가지 중요한 부분들 또 이 예방 차원에서 어떤 방법이 좀 필요한지 이런 부분도 좀 말씀드리고자 하거든요. 예. 뭐 말씀하신 것처럼 1차선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당연히 대피할 공간도 좁고 네. 대피할 공간까지 좀 멀기도 해서 불안한 것이 사실인데 갓길이라고 해서 안전한 것도 아니잖아요. 아니죠. 예. 일반적으로 이 특히 야간 같은 경우는 더더욱 시야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예. 갓길 쪽으로 차를 빼내고 내려서 CCTV를 좀 가리다가 2차 사고로 인해서 저는 사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음흠. 여러 번 있었죠. 특히 이제 트럭 같은 경우에는 끝에 차선 달리다가 갓길을 겹쳐서 달리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갓길 자체가 워낙 위험하고 차를 갓길 안전한 곳에 잠깐 주차를 해놓더라도 예. 실제로 사람은 가드레일 바깥으로 나가줘야 돼요. 나가서 여러 가지 119에 연락을 한다든지 안전 조치를 해줘야 되는데 갓길이 안전하다 생각해서 이 조치를 취하다가 사망하는 확률도 있다 보니까 네. 워낙 그 안전에 대한 부분 신경을 쓰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네. 한국도로공사에서 요새 현수막에다가 두 가지 써서 아마 이렇게 써 있는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첫 번째는 뭐 비상등 켜라, 두 번째 트렁크를 열어라 이렇게 두 가지가 써 있거든요. 예. 어느 정도면은 조치를 안 하게 되면 이렇게 현수막까지 있어서 홍보할 정도가 됐는데 아하. 그 정도까지는 좀 부족하고요. 일단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면은 고속도로 만약에 1차선에서 사고가 났다 하게 되면은 비상등 켜고 트렁크 여는 건 똑같은데요. 예. 차를 만약에 이동시킬 수 있다 그러면은 이 2차선 3차로를 정확히 좀 보면서
안전한 갓길 쪽으로 빼내는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하거든요. 아하. 요 시간이 상당히 좀 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중요합니다. 네. 근데 만약에 이 1차 접촉 사고로 인해서 차가 못 움직인다 그러면은 똑같이 트렁크를 열고 비상등 켜고요. 그다음에 그 전멸 신호등 같은 게 있으면은 지붕 위에다 올려놓고요. 예. 또 안전 삼각대가 지난 4월에 좀 개정이 됐는데 예전만 하더라도 야간에 후방 200m 또 주간에 후방 100m 이렇게 세우더라고 있었는데 예. 이게 개정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100m, 200m 가다가 사고 납니다. 그러게요. 그 불안해 보였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 안전삼각대 있으면 뒤에다 그냥 세워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새 보급하기 시작한 게 불꽃 신호기입니다. 이거는 후방에다 던지면은 불꽃이 그냥 일어나는 건데 한 20분 정도 일어나거든요. 예. 영화 같은 데서 많이 이렇게 불꽃 일어나는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예. 이런 것을 이제 최근에 들어서 보급되는데 이거는 불꽃이 상당히 좀 밝기 때문에 야간에 특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이 2차로 3차로를 통해서 안전한 갓길로 탑승자를 이 운전자가 빠져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드레일 바깥으로 나가서 그다음에 119에 신고한다든지 후속 조치를 취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중요한 것이 좀 우리나라가 좀 문제점이 있는 것 중에 이렇게 교육도 좀 안 돼 있는 것도 문제지만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비상용품에 대한 의무사항이 없습니다. 그렇죠. 대부분 자동차에 이런 것들을 갖고 다니시는 분들 거의 없어요. 없습니다. 예. 안전삼각대만 뭐 트렁크에 어디 있겠지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워낙 이제 반사율도 떨어지지만은 잘 보이지도 않고요. 예. 말씀드린 대로 거리에 대한 것들도 법적 조항을 이렇게 개정할 정도로 안전하지가 못합니다. 그렇게까지. 문제는 이제 사고 났을 경우에 차문이 안 열리는 경우에 깨고 나와야 되는데 비상망치도 의무화되어 있지도 않고요. 또 혹시 화재가 생겼을 때 초기 진화가 중요한데 소화기도 의무화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네요. 더욱이 좀 우리가 선진국에서 좀 참조할 만한 것 중에 하나가 선진국에서는 자동차 실내 이 트렁크 쪽이 아니라요. 안쪽에 이 뒤쪽에 좌석 쪽 중간점 서랍 쪽에 야광 안전조끼가 들어가 있어요. 의무적으로요? 예. 어허. 이게 많이 들어가 있는 회사, 특히 이제 자동차 메이커에서 의무적으로 탑재를 해주고 있는 메이커들도 많습니다. 이게 이제 뒤에 있어서 이걸 꺼내가지고 입고 나오게 되면은 이 움직이는 대로 야광이다 보니까 눈에 잘 띄거든요. 그렇죠. 특히 야간에 심야에는 특히 이 사고 났을 때 2차로 3차를 통해서 갓길로 사람이 빠져나올 때 전혀 안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후방에 있는 차가 사고의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야광 안전조끼를 다 입고 있으면은 이 부분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소화기나 비상망치, 야광 안전조끼 이런 것들은 좀 차가 출고할 때 메이커에서 탑재돼서 나오면 좋은데 그렇군요. 이 부분이 좀 거의 없다는 거고 좀 아쉬운 것은 또 작년에 행정안전부에서 이 5인승 이상 일반 승용차 모든 차를 대상으로 해서 소화기를 탑재하는 거를 발표를 했었어요. 예. 근데 이 부분이 없는 걸로 그냥 결정을 했습니다. 뭐 차의 안전에 영향을 준다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있는데 제조사가 그런 건가요? 이게 좀 시원찮습니다. 내용 자체도 그렇고요. 저도 그래서 이런 걸 시간을 통해서 반박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혀 문제점도 없고요. 이게 이제 주무 부처가 좀 바뀌는 부분이 있고요. 출고할 때 또 비용에 대한 증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생명을 담보로 하는 거는 한두 명을 구하는 것 자체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런 측면에서 선진국을 벤치마킹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이런 미리 이제 비상용품을 준비한다든지 교육도 문제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런 교육도 지금 이렇게 사고가 날 때만 교육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운전면허 취득 때부터 안전교육을 시켜야죠. 요즘에 그런 거 많이 하지 않나요? 요즘에도 아직 미비한가요? 없습니다. 아하.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우리나라가 8년 전에 간소화 이후에 13시간으로 줄어들었거든요. 예. 일본만 해도 쉬운 2시간이고 이 중국이 68시간입니다. 이 수개월에서 반년 정도가 운전면허 따는데 걸리는데 우리나라 단 하루 반이면 따는 나라입니다. 예. 세계에서 최하로 밑바닥이고요. 심지어는 중국에서 니네 운전면허 좀 개선 좀 해라고 공문이 올 정도예요. 정부에다가요. 예. 그럴 정도인데 이 13시간 동안에 뭐를 가르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사고가 날 때 2차 사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었죠. 포털에 의해서 사고 나는 거 등등 해서 너무 안전에 영향을 받고 있고 안전 조치에 대한 것도 전혀 교육도 안 돼 있다는 거. 비상용품도 의무화가 안 돼 있다는 거. 버스만 하더라도 지금 비상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은 상당히 고민거리가 많아서 또 이렇게 사고가 나면은 조금 있다가 또 잊어먹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반복 교육, 세뇌 교육이 중요한데 이 부분을 이 정부 차원에서 개선을 안 하는 거 충분히 좀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설득력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도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고민거리를 많이 제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2차 사고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 당장 필요한 것들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필수 대린대 자동차학과 교수였습니다. 7월 10일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죠.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